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강에서는요. 우리 페이지 31페이지예요. 법령의 목적이라는 파트가 있어요. 이 파트에서는 두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별표를 3개 치는 부분이 두 부분이 나와요. 법의 적법이랑 103조 사회적 타당성. 반드시 출제된다. 이 법률 파트가 작게 나오면 2문제, 많이 나오면 3문제 나오는데 최근 거의 3문제 나오는 경향이에요. 근데 지금 제가 말했던 법의 적법이란 파트와 103조 빠져본 적이 없어요. 별표 3개예요. 자, 법의 목적이라는 건 계약이 성립했어요. 성립했다면 그 계약 목적이, 계약 목적은 내용이라고 하면 그 계약 내용이 제가 기초강의 때 간단히 봤어요. 그 계약 내용이 일단 확정돼야 돼요. 확정이 아니라 내용이 불확정하다면, 확정이 안 된다면 이건 뭐가 된다? 무효가 된다. 이 부분은 제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반드시 기초 강의를 꼭 참조하세요. 제가 기초 강의할 때 여기는 제가 35분에 걸쳐서 여기를 설명 자세히 했단 말이에요. 바로 우리 시험 문제 들어갈 거예요. 불확정하면 무효가 된다. 확정됐다면 두 번째 따지는 것이 가능해야 돼요. 그 계약 내용이 가능해야 돼요. 가능의 반대말이 뭐죠? 그 계약 내용이 불가능이 반대말 불능이라 했잖아요. 그 내용이 불능하다면, 불가능하다면 이건 뭐가 된다? 무효이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세 번째는 다 통과해야 돼 이거를요. and 그리고 적법해야 돼요. 그 계약 내에 적법하지 못하고 반대말이 뭐죠? 위법하다면 그 계약은 유효하지 못하고 뭐가 된다? 무효가 된다. 그러면 다 통과했어요. 확정됐어요. 가능해요. 그리고 적법해요. 마지막 통과할 것이 그 계약 내용이 법률의 내용이 사회적 타당성을 갖춰야 돼요. 이걸 갖추면 내가 다 통과한 거예요. 네 가지를 다 갖춘 거예요. 계약 내용이. 그러니까 유효해요. 근데 마지막을 따져봤더니 사회적 타당성이 없다. 사회적 타당성이 없다는 말을 제가 기초 강의할 때 뭐라 그러냐면 103조 위반이 되더라. 위반이 되더라. 그러면 유효하지 못하고 무효가 돼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교재를 보면 페이지 31쪽에 맨 밑에 하단에 불능의 유형, 가능 불능에서 불능의 유형 30쪽 맨 밑에 있어요. 거기다가 별표를 2개 치시고 요거부터 볼 거예요. 기초 강의 꼭 참조하라 그랬어요, 제가. 그 계약 내 불능하다면 이 무효가 되는데 이 불능의 종류 여러 가지가 있어요. 사시적 불능, 법무적 불능, 주관적 불능, 객관적 불능, 일시적 불능, 항구적 불능 여러 가지 불능의 종류가 있는데 시험에 꼭 나오는 것은 요거 기억할 것은 불능을 분류하는 것 중에서 그 불능이 원시적 불능이냐 후발적 불능이냐 이 용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물론 원시적 불능, 후발적 불능은 이 다음에 계약법과 자세히 배워요. 여기서 용어만 알고 가면 돼요. 그게 계약을 맺었는데 계약 내용이 원시적 불능이냐 후발적 불능이냐 어떻게 나누는 거냐. 법률행위 성립 당시에 계약 맺었 자 건물 한 채가 있는데 양평에 있는 펜션 한 채를 갑과 을이라는 사람이 3월 25일 날 3억에 사고 팔기로 계약이 성립했어요. 계약 썼어요. 이렇게 계약 맺은 날이에요. 이렇게요. 근데 이 매매한 이 건물은 3월 15일 날 계약이 성립했는데 이미 3월 24일 날 계약 맺기 하루 전날 이 매매한 건물이 화재가 나서 없어진 건물이에요. 그러면 계약 성립 당시에 이미 존재하지 않는 목적물, 계약 성립 당시에 이미 존재하지 않는 목적물, 계약 성립 당시에 이미 이행할 수 없는 계약. 우리 이런 계약을 뭐라 본다? 원시적 불능이라 본다. 성립 당시에 이미 성립 전에, 계약 성립 전에 이미 존재하는 목적물. 이 원시적 불능은 이 계약은 성립이 됐더라도 뭐다? 민법에서는 무효이다. 그러니까 효력이 없어요. 무효인 계약이 돼버리는 무효이고 다만 이거 하나 더 기억하셔야 돼. 원시적 불능은 무효이다. 그럼 원시적 불능이 많이 나오면 계약 성립 이전에 법률 성립 이전에 전이란 말이에요. 전에 이미 존재하는 목적물. 전에 계약 성립 당시에 이미 이행할 수 없는 계약. 원시적 불능은 무효이다. 무효이고
다만 만약에 매도인이 갑이고 매수인이 을이라면 이거 계약법 자세히 배워요. 계약 자체는 뭐가 되고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계약 체결상 이 용어 익혀주세요.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라는 것은 진다. 그럼 여러분들이 총칙을 배울 때 용어 한번 볼 줄 아느냐.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이라는 용어는 어디서 나오는 용어다? 원시적분에서 나오는 용어예요. 계약 체결 책임이 뭐냐면 매도인 매수인 뭐가 물어줄 일은 생겨요. 야, 있지도 않은 건물을 3월 25일 날 이미 불나서 없어진 건물 판다고 나오는 바람에 매수인은 하루 일 못했죠. 각종 비용 깨졌죠. 뭐 했죠? 뭐 물어줄 일은 생긴다는 거예요. 응? 계약자는 무효지만 매수인에게 계약 체결 책임은 진다. 이와 같은 뭔가 손해배상해 주는 일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도인이 매수인 손해배상 뭔가 손해배상해 주는 것을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 진다라 불러요. 근데 이 용어는 어디서만 쓰는 용어냐? 오로지 여기서만 쓰는 용어예요. 법학에서. 원시적 불능이 무효했을 때 계약 체결 책임. 여기가 아닌데 절대 쓰는 용어가 아니에요. 자, 후발적 불능이라는 게 있어요. 법에 성립한 후에 이 말이 꼭 나와 후에. 그럼 3월 25일 날 건물이 존재했어요. 건물이 있었어요. 근데 그 이행기 전에 계약이 성립한 이후에 이전이라면 원시적 불능. 이후에 그 이행기 전에 이행기 잔금 치른 날이에요. 잔금 치른 날은 이행기라고 4월 25일 잔금 치르기로 했는데 그 이행기 전에 계약이 성립한 이후에 그 이행기 도래 전에 잔금 치르기 날짜 계약 썼죠. 4월 20일 날. 응? 딱 5일 전에 4월 22일 날 매매한 건물이 화재가 나서 모두 소실됐어요. 이런 불능 무슨 불능? 후발적 불능. 계약 성립 당시에는 존재했으나 계약이 성립한 이후에 존재하던 목적물. 후발적 불능이야. 후발적 불능은 이 건물 매매 계약 자체는 유효한 거예요. 계약 자체 무효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유효해요. 원시적 불능은 무효이나 계약 자체가. 후발적 불능은 유효하다. 계약 자체는 유효하다. 유효한데 다만 이행할래야? 이행할 수가 없잖아요. 계약은 유효한데 이행할래? 건물이 존재하지 않잖아요. 4월 20일 불나서 없어졌잖아요. 이행이 안 되잖아. 계약자는 유효하지만 뭐에 먼저 넘어가느냐. 이런 일이 왜 생겼느냐. 이제 배워요. 천재지변 등으로. 그냥 매도인 잘못이 아니라는 거예요. 매수인 잘못도 아니야. 벼락 맞았어요. 또는 제3자의 과실. 지나가던 등산객이 담배불 버렸나 봐요. 응? 불났어요. 원인 모르고 화재 났어. 매도인 잘못이 아니야. 그럼 뭐에 문제 넘어가? 계약자는 유효하지만 이행이 안 되잖아요. 이때는 우염 부담의 문제로 넘어간다. 기초과정할 때 제가 이런 용어 다 설명했어요. 우염 부담. 이 모든 손해를 누가 감수할 것이냐. 손해를 감수하는 사람. 모든 손해를 누가 질 것이냐. 손해 지는 사람을 우염 부담 진다라고 그래요. 일본식 용어로. 우리는 매도인이 지는 거예요. 받았던 계약금은 돌려주고 잔금은 못 받고 불나서 없어진 모든 손실은 다 매도인이 진다. 그럼 매도인이 우염 부담 진다. 그러면 용어예요. 후발적 불능에서 무슨 문제가? 우염 부담 문제가. 원시적 불능에서 무슨 문제가? 법률용어가. 계약자 과실책임 문제가. 이 용어 꼭 기억하셔야 돼. 용어들. 원시적 불능은 무효이나 후발적 불능은 유효하다. 요 정도만 정확히 넣어놓으세요. 그럼 이거 이 다음에 어디서 배울 것이냐? 계약법 가서 다시 한번 이 파트를 자세히 배울 거예요. 이 정도는 총칙에서 껴놔야 돼요. 원시적 불능은 무효, 후발적 불능은 유효. 이렇게요. 그 한 파트만 챙기면 돼요. 거기는 별표 쳐놓고 보셔야죠. 그 다음에 33페이지예요. 페이지 33페이지는 그 목적은 원시적 불능이 되면 안 돼요. 원시적 불능은 부여되는 거예요. 후발적 불능은 유효해요. 원시적 불능이 아닐 것. 원시적 불능만 아니라면 유효한 거야 일단. 그 다음에 이제 그 목적은 적법해야 된다. 적법에 반대말은 위법이라 했어요, 제가. 위법하다면 제가 무효라고 했어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어디를 별표 치시냐면 페이지 33쪽에 보면 거기 3번에 강행복귀의 종류란 파트가 있어요. 여기 별표 3개 치세요. 이거 암기하셔야 돼요. 왜 암기해야 되는 건지는 제가 설명드릴 거예요. 그 목적 법이 어긋나면 안 돼요. 계약 내용이.
근데 적법이란 말이 뭐냐? 위법이란 말이 뭐냐? 법에 위반하면 다 위법이 아니라 거기 보면 법에는 다시 법이 나눠져요. 제가 기초강의할 때 뭐라 했냐면 민법에 있는 법조문은 다 똑같은 법조문이 아니라 그 법조문은 강행규정이 있고 임의규정이라는 말이 있었어요. 근데 법은 법조문에 표시는 안 돼 있다 그랬어요. 표시는 안 돼 있지만 둘로 나눠지는 거야. 누가 나누는 거? 판례가 나누는 거예요. 법조문 옆에 이건 강행규정, 이건 임의규정, 표시 안 돼 있어요. 나눠진다는 거야. 사람을 둘로 분류해봐라. 남자, 여자 나눠주지. 법을 두 가지로 분류해봐라. 그건 강행규정 아니면 임의규정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 중에 예를 들면 법에는 법조문에는 임의규정이 있고 임의법, 임의규정이라도 되고 임의법규라고 불러도 돼. 임의법규. 임의규정, 임의법규 같은 말이에요. 강행규정이 있어요. 강행규정. 어떤 법조문이 다 똑같은 법조문이 아니다. 강행법규가 있어요. 제가 이 강행법규는 민법 조문 중에서 몇 조가 강행규정이래, 몇 조는 임의규정이래. 이 강행법규라는 강행법규는 뭐예요? 법대로 법의 규정대로만 반드시 해야 되는 거야. 이거 위반하면 안 돼요. 법의 규정대로 무조건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법규 그렇잖아요. 이 법규는 법의 규정이 있어도, 법조문의 규정이 있어도 다른 의사가 있거나, 법과 다른 의사가 있거나 특약이 있다면 이 의사대로, 특약대로 하는 거고, 언제 써먹으려 있는 거냐? 둘이 계약 맺는데 특약도 없었어요. 아무 의사도 없었어. 의사도 없고 특약이 없을 때만 이 법을 써먹는 거야. 이거는요, 보충규정이에요, 보충규정. 의사가 있다면 의사대로 하고, 제가 그랬잖아요. 이런 게 임의규정이야. 주로 계약법 규정이 많은데요. 매매나 파트에 가면 법조문에 이게 365조. 매매 비용은 매도인과 매수인이 균등하게 부담한다. 이게 법조문이에요. 민법 조문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동안 매매할 때 중개수수를 어떻게 내나요? 아무런 말이 없다면 매도인과 매수인 반씩 내잖아요. 반씩. 근데 우리는 특약이 있었어요. 중개수수료는 매매 비용은 전액 매수인은 부담하지 않고 100% 매도인이 부담하기로 하자. 매수인은 중개수를 없기로 하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의사대로 100% 매도인이 부담해야죠. 그럼 아무런 말도 없을 때는 반씩 부담해야 되고. 이해되십니까? 임의규정은 다른 의사가 이건 특약이 있다면 의사대로 가는 거고, 아무 의사 특약도 없을 때만 보충을 써먹는 거야. 이걸 위반했어. 이거 위반했다. 이 법규 위반했다고 해서 우리 위법하다 부르지 않아요. 이 강행법규 위반해야지 위법하다 부르는 거야. 이 강행규정은 의사 필요 없어. 의사 인정 안 해. 달리던 특약 인정 안 해. 무조건 법대로만 해야 돼. 법대로. 이게 강행법규라 부르는 거야. 이 강행규정 위반했을 때 우리는 위법하다 부르고 이게 무효가 된다는 거지. 이 법규 위반했다고 해서 우리가 무효가 부르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 다시 볼 거예요. 이 강행규정은 내가 다시 지울게요. 왜 중대범 볼 때 이게 중요하냐. 다시 한번 보냐. 이 강행규정은 다시 이게 두 가지로 나눠져요. 이 강행법규를 다시 두 가지로 분류하면 어떻게 분류되냐. 여기는 효력규정이라는 것이 있어요. 효력규정. 자, 여기 찾으셔서 밑줄 그으셔야 돼. 단속규정이라는 게 있어요. 효력규정, 단속규정. 다시 두 가지로 나눠져요. 이렇게. 누가 나누는 거냐? 판례가 나누는 거예요. 뭔가 나눴을 때는 강행규정, 강행규정인데 다시 나눴을 때는 뭔가 취급이 다른 거야. 이 강행법 중에서 효력규정 위반하면, 이거 법을 위반했어요. 이거 위반하면 이거는 절대로 뭐예요? 절대로. 처벌이 문제가 아니야. 물론 처벌 받아요. 형사 처벌 받을 수 있고 행정처벌 받을 수 있고 처벌이 문제가 아니라 위반하면 무조건 이거는 이 계약은 절대로 무효이다. 그런데 강행규정 중에서 이 단속규정 위반했어요. 그 위반하면 적발되면요 처벌 받아요. 뭐 과태료 얻어맞고 과징금 얻어맞고 때에 따라 형사처벌 받을 수 있고 처벌은 받을지언정 계약 자체는 유효하지. 그 계약 자체를 무효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취급의 차이가 있어 없어요? 있어. 그런데 우리가 그냥 강행규정 이렇게 얘기하면 뭘 얘기하는 거냐?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원칙이고 이게 예외예요. 근데 민법 시험 문제 물을 때 출제원들은 다음 주 원칙을 고르시오. 예외를 고르시오. 이렇게
문장에 안 내요. 그냥 아무런 말씀 원칙을 묻는 거예요. 예외는 예외를 물을 때는 물어봐줘요. 언제나 절대로 무효다. 예외가 있냐면 따로 물어줘요. 아무런 말씀 다 멈추는 원칙을 묻는 거야. 그럼 강행규정 그러면 아무런 말씀 효력부정 얘기하는 거야. 강행규정은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응? 그런데 뭐가 효력부정이냐? 그건 중개사 알아야 된다는 거야. 중개사가 중개법 보면서 편법을 썼어. 위법을 썼어. 근데 이게 적발되면 어떡하지? 국세청에 적발되거나 행정 적발되면 뭐 과징을 얻어맞고 과태료 얻어맞을지언정 그 계약처는 유효하고 이미 등기 났어. 등기 유효하다 그러면요. 그럼 돈으로 떼우면 되는 거야. 할 수도 있는 거야. 근데 효력부정이라면요. 절대로 무효돼 버리면 그거 하면 안 돼요. 수습이 안 돼. 이거 처벌이 문제 절대로 무효야. 등기 내더라도 등기가 무효야. 매매 자체가 무효가 돼버려. 이건 감당 못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중개법 볼 때 외우셔야 돼요. 이 교재보다 상세히 가르칠 거예요. 이건 무조건 효력부정이야. 위반하면 처벌이면 절대로 무효야. 아무것도 인정 안 해. 등기 나더라도 등기 자체가 무효야. 자, 이 5가지는 효력부정이다. 첫째, 우리 공중의 섬이니까 중에서 알아야 되는 거야. 거기 밑에 이제 쭉 한 페이지, 여기는 이제 별별 3개 친 부분은 한 절 안 빼놓고 읽어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정리를 하자면 판례가 다 정리한 거예요. 이 5개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이렇게 물어요. 이렇게. 다음 중 무효인 것은, 다음 중 무효가 아닌 것은, 무효가 아니다가 유효하다는 걸 고르라는 거잖아요. 이렇게 직접 묻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건 절대로 무효야. 어떤 경우냐? 일단은 토지거래 허가에 관련된 조항을 위반하는 것은 그건 절대로 무효예요. 처벌이 문제가 아니에요. 토지거래 허가에 관련된 조항은 무슨 규정? 효력규정. 토지거래 허가 조항을 위반해서 현지 주민, 농민이 아닌 사람을 위장 전입시켜갖고 농지를 허가 받았어요. 등기 나더라도 무효야, 그건요. 처벌이 문제가 아니에요. 물론 처벌도 받죠. 처벌 안 되면 무조건 무효. 등기 나더라도 무효예요. 국계법상 토지 허가하는 조항은 무조건 효력규정. 위반하면 처벌이 문제야. 무조건 무효. 등기 나더라도 등기도 무효이다. 절대 하면 안 돼요. 두 번째는 명의신탁에 관련되는 거. 명의신탁에 관련된, 약정에 관련되는 거예요. 우리 실명등기법에서 명의신탁 하지 말아라. 명의신탁 걸리면요. 등기 나더라도 무효야, 무조건. 명의신탁 약정에 관련되는 부동산 얘기하는 거예요. 부동산 명의신탁 약정에 관련되는 무조건 처벌이 문제가 아니라 무조건 무효. 등기 나더라도 등기도 무효이다. 절대 하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무등록자의 중개 영업행위는 무조건 무효예요. 내 중개사진 땄어. 집에 등록 안 하고 중개했어요. 처벌이 문제 아니에요. 물론 그러면 자격 상실, 자격 정지, 자격 취소 여러 가지 중개사법상 처벌 받아요. 처벌이 문제가 아니라 무조건 영업행위 자체는 무효야. 영업행위가 무효라는 거지 매매계약이 무효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중개사는 못 받는다는 얘기예요. 지금 안 줘도 달라는 얘기 못 한다는 거야. 무등록지 중개 영업행위는 처벌이 문제가 아니라 무조건 무효이다. 들어가요. 그 다음에 이 중개사법에서 법정, 중개, 보수 규정이 있어요. 중개사법에서 9억 원 이하를 중개하면 0. 몇 % 내에서 협의 결정해라. 3억 원 이하는 0. 몇 % 이하에서 중개 수수료 받아라. 1억 원 이하는 0. 몇 % 이하에서 받아라. 법정 중개 수수료 규정이 있어요. 이걸 위반해서 초과한 약정했어. 우리는 중개해주면 5% 주기로 해서 5%. 위반하면 초과하는 부분은 무조건 무효이다. 무효란 말이 뭐야? 안 줘도 달라고 요구할 권리가 없다는 거예요. 법정 중개 규정을 초과하는 약정은 전부가 무효가 아니라 법에 규정된 중개수간 줘야 되고 초과한 부분은 무효이기 때문에 안 줘도 달라면 못하는 거다. 전부 무효가 아니라 초과한 부분만 무효이다. 무슨 규정? 무조건 효력 규정이에요. 요거 우리 중개사 관련된 것 때문에 기억하셔야 돼요. 무조건 무효다. 이거는 또 하나. 이 자격증에 관련되는 거 자격증. 약사 자격증을, 중개사 자격증을, 법무사 자격증을, 이 자격증 관련되는 거, 이 자격증 얘기가 나왔어요. 보통 이게 이제 명의대여가 많아요. 내 자격증 걸어놓고 영업하고 한 달에 얼마 주기로 했어. 친한 지인이 그래요. 너 중개사 자격증 땄지? 장래 넌 뭐하냐? 응? 네 자격증 빌려줘. 내가 네 자격증 걸어놓고
관공서에 구청에 등록하고 중개영업하면서 50만 원씩 줄게. 하여튼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남의 자격증 자격증 걸어놓고 하는 중개 영업행위는 이 자격증 얘기만 나오면 적발되면요. 자격증 딴 사람 뭐 자격증 박탈당하고 뭐 이런 처벌 받은 게 문제가 아니라 무조건 다 영업행위 자체가 다 무효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달라는 얘기 못 해요. 응? 이거 5가지 외우셔야 돼요. 꼭 외우시죠. 암기. 이건 뭐 판례 결론이야, 판례 결론을 제가 내놓은 거예요. 이거 무조건 기억하셔야 돼, 이거. 무조건. 5가지만 외우시면 돼요. 그럼 시험은 절대 안 틀려요. 맨날 이거 묻는 거예요. 근데 단속 규정은요. 이거 외에는 다 단속 규정이야. 그러면 단속 어디에 맞느냐? 자, 이거 5가지 외우라 해서 제가 우리는 학문 묻는 거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묻는 거. 중개사가 알아야 돼. 무조건 무효야, 이건 적발되면요. 응? 과태료 모르고 끝날 일이 아니야, 이건요. 이 단속 규정만 하면요. 처벌은 받을지언정. 뭐 과태료 얻어맞고 과징 얻어맞고 산이 중대하면 형사처벌을 받을지언정. 그 매매계약 자체는 유효하고 이미 등기 났던 등기는 유효하다는 거. 무효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게 어디 있느냐, 단속 규정이. 우리가 민법 공부하다 보면요. 부동산 세법이요, 세법. 부동산 등기법. 2차 과목이죠. 중개사법. 이런 데서 보면 부동산에 관련된 거 부동산 탈세, 투기. 이 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입법이 있어요. 한두 적어 볼게요. 다운계약 쓰지 말아라. 다운계약서 왜 쓰는 거, 중개사법에서. 물론 이거 작성하다 걸리면 이제 처벌 받아요. 양도세 조금 내려 쓰는 거잖아요. 다운계약 작성한 건요. 적발되면 처벌은 받을지언정 유효해요. 그래서 다운계약 써서 매매약 맺고 등기 낸 것도 적발되면요. 뭐 과징 얻어맞고 뭐 추징당할지언정 그 매매 자체는 등기 났다면 등기 자체는 유효하지 무효는 아니다. 탈세 방지하려고 만든 거잖아, 이거. 부산 등기법에서 미등기 전매하지 마라. 전매금지 조항. 미등기 전매 왜 하는 겁니까? 탈세하기 위해서. 미등기 전매했어. 갑에서 을로, 을에서 병으로. 미등기 전매했어. 적발되면요. 왕창 얻어맞을지언정 등기는 유효하다. 예를 들면 등기 원인 허위 기재하지 말아라. 이게 실제는 자식이 부모한테 증여한 거야, 증여. 응? 땅을 증여한 건데 증여 그러면 증여세 왕창 내잖아요. 그래서 증여를 매매하고 꾸민 거야. 양도세물로 끝내려고요. 허위 기재한 거지. 실제는 증여인데 이거를 증여가 아니라 매매로 등기 내버렸어. 매매로. 증여세면 양도세 싸니까 적발됐어요. 왕창 얻어맞을지언정 그 등기는 유효하다. 몇 가지 예를 들었으니 제가 부동산 관련되는 거 이런 것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세법, 등기법, 중개법에서 부동산 탈세, 투기를 방지하는 입법들은 적발되면 처벌은 받지 유효하지 무효는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양쪽 다 외우기 싫으면요. 아까 효력 규정 5가지 외우셔. 그게 아닌 것은 대부분 다 단속 규정이다. 응? 뭐 등기, 탈세, 부동산 투기 관련되는 것들. 자, 이거 좀 기억해 주셔야 돼. 이렇게 부동산 관련된 얘기들. 그런데 효력규정 위반을 아까 1번, 2번, 3번, 4번, 5번 위반하면 무슨 뭐야? 절대응무야. 절대응무란 말이 뭐냐? 이거 위반했어요. 그럼 갑별이 계약 맺었는데 둘이 계약 맺었어요. 얘가 효력규정 위반했어요. 무슨 무효? 절대응무였잖아. 이 절대응무가 돼버리면 어떻게 돼? 이 계약이 효력규정 위반이야. 토지 허가 위반이야. 예를 들면 그래서 위반으로 이게 무효가 되는데 무슨 무효야? 절대응무야. 절대응무. 이 절대응무가 돼버리면 민법에서는 이 4가지가 인정이 안 돼요. 이거 다 못 알아들어. 아직은. 그렇지만 시험 문제부터 굉장히 중요해요. 절대응무요. 그러면 4가지가 인정이 안 된다. 강요법 위반도 절대응무요. 나중에 배우던 백삼주반도 절대응무요. 백사주 폭행위도 절대응무요. 이 절대응무가 돼버리면 4가지가 인정이 안 돼. 민법에서는요. 일단은 다음 사람이 절대응무, 강요법 위반, 효력규정 위반의 무효는 절대응무이기 때문에 다음 사람이 선의의 제3자라도 보호를 안 해줘요. 보호 못 받아요. 이게 무효가 돼버리면, 절대응무가 돼버리면 이 다음 사람 병이라는 사람이 제3자인데 몰랐대요. 선이래요. 선이어도 얘 소유권 취득 못해요. 절대응무에는
다음 사람이 제3자 선이었더라도 사람들을 보호하지 않는다. 절대무효는 무효 행위를 추인할 수 없다. 강력규면의 무효 추인한다 유예지는 거 아니다. 이냥 배워요. 무효 추인은 무효 추인 가서 배워요. 추인 인정하지 않는다. 절대적 무효이기 때문에 형용규면의 무효는 무효 행위를 전환할 수 없다. 138조 전환되어 다른 것을 유예질 수 없다. 전환할 수 없다. 또 절대적 무효는 강력규면의 무효는 무슨 무효? 절대적 무효이기 때문에 이 5가지 해당돼 버리면 무효 행위를 철회할 수 없다. 철회. 이 4가지가 인정이 안 되는 게 무슨 무효? 절대적 무효다. 아직은 몰라요. 그렇지만 써놓으세요. 개가지 문제부터 굉장히 중요해요. 절대적 무효, 강요비반의 효력적 위반의 무효는 절대적 무효다. 4가지 허용되지 않는다. 선의 3자 보호받을 수 없다. 추인할 수 없다. 전환될 수 없다. 철회. 이 4가지가 인정이 안 되는 게 절대적 무효다. 효력적 위반 무효는 절대적 무효이기 때문에 4가지가 허용이 안 된다. 이거 딱 기억하셔야 돼. 어렵죠, 물론. 그렇지만 이렇게 봐주셔야 돼요. 요게 페이지는 제가 써준 것만. 그럼 제가 써준 것 중에 교과서에 없는 것도 있고, 교과서에 있는데 설명 안 한 것도 있어요. 그럼 제가 써준 거 위주로 하셔. 교과서에 있는데 설명 안 한 것은 나올 확률이 없기 때문에. 교과서에 없지만 5가지 적어준 건 나올 확률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보완을 해주는 거예요. 지금 판례고 뭐가 다 섞어져 있는 걸 내가 딱딱 정리한 거예요, 이렇게요. 페이지는 한 페이지에 불과하지만 굉장히 중요해요. 외우셔야 된다, 5가지. 왜냐면 단속 규정은 또 기억하시고 몇 가지 내가 정리했고. 그런 다음에 여기 넘어가면 어디에 중요하냐. 페이지 35페이지에 반사질서 103조 얘기 나와요. 너무너무 중요한 파트예요. 뭐 별표가 모자랄 정도. 이거 별표가 1회부터 지금 한 번도 빠져본 적이 없는데 여기 외워들 판례들이 많아요. 응? 외워들 판례들이 많지만 일단 정리를 할 줄 알아야 돼. 마지막으로 강요복 위반이 아니라면, 효력 규정 위반이 아니라면 통과한 거, 유효한 거야. 그럼 마지막으로 뭘 통과해야 되냐? 마지막으로 그 목적, 계약 내용은, 계약 내용이, 계약 목적이, 내용이 마지막으로 사회적 타당성이 있을 것. 이게 있어야지만이 유효해요. 그러니까 뒤집으면요. 사회적 타당성이 없다. 사회 타당성이 없다. 그 계약 내용이 사회 타당성이 없다면 이 사회 타당성 없는 것을 뭐라 부르냐? 이거를 그걸 없는 것을 반사회 질서에 해당한다면 계약 내용 자체가 반사회적이래요. 해당된다면 또 사회 타당성 없는 것을 뭐라 부르냐? 없는 것을 103조 위반이라. 이 103조가 너무너무 유명한 법조문이에요. 얼마나 유명한 거냐? 우리 헌법을 모르는 사람들도 대한민국 헌법 1조가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이다. 이건 다 알아요. 응? 그 정도 유명해요. 103조가. 제일 유명한 법조. 103조 위반이라면 103조 위반이라면 같은 말이에요, 이게. 이때는 무슨 무효냐? 절대적 무효야, 절대적 무효. 계약을 맺었는데 그 계약 내용이 반사회적 여기에 해당되면 사 타당성이 없다면 103조 위반에 해당돼 버리면 무슨 무효? 절대적 무효. 절대적 무효 몇 가지가 없다? 4가지가 없다. 전 4가지 제가. 그 103조 위반에 대해서 무효돼 버리면 다음 사람은 한 다리 건너는 제3자 병이라는 사람이 가불병, 3자 병이라는 사람이 선의의 제3자라도 보호할 수 없어요. 얘한테 다 무효야. 선의 3자가 뭐가 다 필요 없어. 보호 못 받아요. 또 103조 무효라면 첩계약, 도박계약 이런 게 이제 반사회적이에요. 첩계약, 도박계약, 윤리에 반하는 거, 지나쳐 사행적인 거 딱 읽어보면 알아요. 보험금을 뭐 부정 편착해서 보험에 속여서 뭐 일부러 뭐 보험 사기 친 거 다 반사회적이야. 그럼 절대 뭐 되면 다음 주 선이라도 보호받을 수가 없어요. 또 무효행위를 뭐 할 수 없다? 무효를 추인할 수 없다. 이런 말 뒤에 배우지만 그냥 자꾸 들어야 돼요. 추인할 수 없다. 103년 무효는 무효행위에 전환이라는 게 전환되어서 당을 유효할 수 없다. 103 무효는 절대 무효의 무효행위를 없었던 일로 처리할 수 없다. 4가지가 인정이 안 되는 무효가 돼버린다. 이게. 그런데, 자, 103조 한번 읽어봐야죠. 그럼 뭔데 그러냐, 103조가. 자, 법좀 봐보세요. 페이지 35쪽이에요. 자, 보세요.
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선량한 풍속이라는 것은 우리가 사생할 때 개인의 윤리, 개인의 윤리, 도덕. 그걸 선량한 풍속이라고 부르는 거야. 개인의 윤리, 개인이 책임진 윤리, 도덕. 기타, 사회 질서 위반한 사항, 사회 질서. 사회 질서는 공공적인 권리고 공공적 질서예요. 근데 개인의 문제가 사회 전체에 관련되는 거. 사회 전체에 관련되는 거. 그러면 말을 바꾸면요. 계약을 맺었는데 그 계약 내용이 확정되고 가능하고 적법해요. 강요법 위반 아니에요. 적법하더라도 마지막에 개인의 윤리, 도덕, 공공적 질서에 반하면 반하는 내용은 다 뭐다? 무효이다. 무슨 무효? 절대적 무효. 얘기는 간단해요. 얘기는. 그런데 그러면 이 103조를 뭐라 부르냐? 이 103조라는 간단한 법조문은 추상적이에요. 이 간단한 법조문이 중요한 거예요. 응? 그럼 눈에 풀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풀어볼 줄요. 이 103조를 속칭 제왕조항이다. 이렇게 불러요. 제왕조항이다. 아주 말이 제왕. 말이 멋있어요. 민법 조문에는 1118개의 법조문이 있어요. 1118조문 중에서 가장 으뜸이 되는 조문이 103조야. 모든 법조문 103조 밑으로 들어와야 돼. 그럼 다른 법조문까지도 103조랑 걸려버리면 다 무효가 되는 거야. 모든 법조문 중에 으뜸이 되는 법조문이다. 두 번째, 그저 103조는 백지조항이에요. 백지조항. 내용이 없어요. 그럼 뭐가 선량한 풍속인지 뭐가 사회 질서인지를 다 밝혀야 될 거 아니에요. 일일이 밝히지를 못해요. 왜? 우리가 살아가는 개인의 윤리, 도덕, 공의 질서는 시대에 따라 사회에 따라 변하는 개념이에요, 이게. 일일이 글씨로 규정해 놓을 수가 없어요. 시대에 따라 변하는 개념이 또 일일이 글자로 다 규정 못하는 백지로 남겨놓을 수밖에 없어요. 민법에 제정되던 1960년 1월 1일에 말하는 개인의 윤리, 도덕이랑 선량한 풍속이랑 2024년에 말하는 선량한 풍속은 개인의 윤리, 도덕 달릴 수 있어요. 아마 50년도에, 예를 들면 50년도에, 60년도에, 우리나라 옛날에, 젊은 여름철에 젊은 처자분들이 막 반팔 나시티 입고 반바지 입고 돌아다니면요. 난리가 나요. 윤리에 반했다고 멍석을 말하라. 70년대 장발도 단속하고 경범죄도 막 민스커트도 무릎에서 몇 센치 올라오면 막 단속해서 막 2박 3일 구리 집어넣고 막 그랬잖아요. 도덕이 반한다 본 거예요, 그건요. 지금은요, 말하지 않잖아요. 변하는 개념이야. 이걸 일일이 규정할 수 없어. 배치는 남겨놓을 테니까 판단 기준. 103조 위반이 되어서 어떤 계약을 맺었는데 그 계약 내용이 103조 위반이 되어서, 이게 무효가 될 것인지, 103조 위반이 아니어서 유효할 것인지, 그럼 일일이 글씨로 규정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판단 기준이 뭐야, 판단 기준. 위반인지 아닌지 판단 기준은 그 시대를 살아가는, 그 사회를 살아가는 건전한 상식에 따라 결정하는 거야. 일일이 규정할 수가 없대요. 건전한 상식에 따라 결정하라. 그걸 뭐라고 하냐? 그 시대의 사회 통념에 따라 결정하라. 판단 기준은 사회 통념, 법을 놓고 따르는 게 아니에요. 사회 통념에 따라 결정하는 거예요. 제가 기초강의 할 때 판단 기준은 사회 통념이라는 말만 나오면 뭐가 사회 통념이라고 했어요? 판례가 사회 통념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기초강의 할 때 이런 게 판사들이 판결을 쓰면서 예를 들면 대리모 계약을 맺었어. 대리모 계약. 대신 우리가 인공수정시킨 이거를 10개월만 네가 임신해주면 애만 낳아주면 1억 원 주겠다. 애는 안 주면 1억 원 안 주는 거야. 소송 들어갔어요. 판사님 내 사정일이 딱 해서 이렇게 애를 낳아주면 1억 원 준다 해서 애를 낳아줬는데 애만 갖고 가고 돈을 안 줍니다. 1억 달라고 좀 해주세요. 소송이 들어갔어. 그럼 판사들이 이걸 법을 놓고 따지는 게 아니에요. 막 여러 가지 결론 판결 났어요. 원고가 피고가 제기한 부부가 1억 지급 소송은 103조 반어서 무효이기 때문에 유효한 게 아니고 무효이기 때문에 기각한다. 판결 이유가 나와. 이유. 응? 본판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렇게 사정을 놓고 보면 딱한 사정이 있고 동정이도 가지만 원고가 피고면 대리모 계약은 우리 사회를 살아가는 건전한 일반인의 법 도덕에 비춰볼 때 도저히 인정할 수 없는 계약으로서 뭐라고 103조 위반이 해당되기 때문에 무효.
판결문을 쓸 때 일반인의 법 도덕의 상식이 어떻고 하면서 판결문을 쓴다면 그게 바로 사회통념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 사회통념을 한다면 판례가 사회통념이 되는 거야. 판례 몇 가지 꼭 기억해야 되는 거야. 판단 기준은 사회통념에 따른다. 103주 위반인지 아닌지, 그 계약 내 103주 위반이 아닌지 판단 시점. 판단 시점은 항상 법률행위 당시. 계약 당시. 기준 여기에 여기. 그 후에 사정은 고려할 필요가 없어요. 계약 매일 당시만 놓고 따지는 거야. 계약 체결 당시. 판단 시점은 계약 체결 시만 놓고 따지는 거야. 현재 놓고 따지는 게 아니야. 그 후에 사정 고려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그런데 세 번째, 반사질서. 103조에 대해서 무효가 되는 것은 이 개인과 개인 간의 재산행위, 신분행위. 이 개인과 개인끼리는 103조에 있는 것이지 국가기관 관련되는 공법행위. 국가기관 관련되는 공법행위요. 공법행위에는 103조에 말이 없는 거예요. 행정청이 국가기관이 반사회적이래. 그런 건 없는 거예요. 공법행위에는 적용이 없다. 이 세 자를 꼭 하셔야 돼. 판단 기준은 사회통념에 따라 결정한다. 사회통념에 하려면 구체적인 판례가 사회통념이다. 응? 103조만인지 아닌지 판단 시점은 법률 당 계약 체결시 거기만 놓고 따지지. 계약이 체결된 이후에 그 후에 사정을 고려할 필요 없다. 국가기관 관련 공법행위에는 103조만이란 말이 없다. 세 마디 꼭 기억하셔야 돼. 이런 게 중요한 거예요. 이런 게. 자, 그런 다음에 이거 하나 딱 개념 잡으시고 또 두 사람 계약 맺었는데 103주반에 대해서 무효가 될 것인지 103주반이 아닐 것인지 중에서 어디를 체크하시냐. 페이지 35쪽에 보면요. 위에서부터 한 5번째 줄 동그라미 2번이 있어요.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2번 별표 치세우다. 동그라미 2번에 기역, 니은, 디귿. 그 밑에 판례까지 있어. 기역, 니은, 디귿. 밑에 판례까지. 요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시험 공부 가르치는 거지. 뭐 이런 판례 왜 나왔느냐. 그 과정을 다 논할 수는 없어요. 반사제 103조 들어가면 잘 봐보세요. 이렇게 정리해 줄게요. 별표 치셔야 돼요. 여기에 이렇게 별표 쳐놔야 되는데 첫 문제는 이제 포인트가 되는 데가 있단 말이에요. 여기 혼자 보면 몰라요. 그 말이 그 말 같아요. 두 사람의 계약을 맺는데 그 계약 내용이 우리 계약 내용을 법률행위라고 볼게요. 법률행위 내용이 목적이 정당해요. 그 내용 자체는 부당하지 않아요. 두 사람 계약 맺는데 계약 내용이 정당하더라도 이 네 단어만 나오면 무조건 103조만 반사제에서 무효예요. 자, 정당하더라도 거기 그 체약을 강제했다. 강제. 계약량 부당하지 않아요. 자, 어떤 사람이 중고기기 한 대를 1억에 팔겠다라고 내놨어요. 업계에서 다 알아. 내가 쫓아갔어요. 내가 1억 살게. 너한테는 안 판대. 넌 100억을 줘도 안 판대. 이 감정적으로 나오네. 아니, 이 사람아. 가강바지 파는 거지. 난 네가 싫대, 괜히. 내 열딱지 났어. 그래서 얘들아, 유도대학 다니는 애들도 있고, 내가 좀 동생들이 거친 애들이 좀 많아. 애들아, 5명만 와라. 그래갖고 사무실에 가둬놓고요. 너, 내 1억 5천 줄게. 너 1억 5천 줄게. 그래도 계약서 안 쓰겠대. 1억 5천이라고 계약 쓴 다음에 얘들아 안 되겠다. 강제로 끌어와라. 그래서 강제 지장을 찍어버렸어요. 손가락 끌어서 지장을 찍어버렸어. 그러면 그 계약 내용은 정당해요. 1억 달는데 1억 5천에 판단했잖아요. 아무 내용 정당하더라도 책을 강제했잖아요. 강제로 끌어다가 그냥 손가락 끌어다 지장을 찍어버린 거야. 이렇게 맺어진 계약은 내용 자체가 부당하지 않더라도 다 뭐다? 반사적이다. 무효예요, 무효. 그 얘기죠. 체약을 강제. 이 단어 나와요. 아마 내용이 정당하더라도 금품수수 얘기만 나오면 103조반에 반사적 금품수수. 물론 금품도 우리가 말한 과다한 금품수수 얘기 나와야죠. 자, 증인에게. 얘 증인이야. 그 자리에 있었어요. 증인 신청인데 안 나와요. 또 왜 안 나오냐? 근데 의증하라는 거 아니에요. 의증하라는 게 아니야. 본 대로 네가 들은 대로만 대답해주면 된다. 인간관계 곤란하대. 자기는 양쪽 다 아는 사람이래. 네가 증인 출석해달라고. 그럼 내가 너 하루 일 못한 거 100만 원 줄게. 그건 무효가 아니야. 하루 일 못한 거 100만 원 줄게가 아니라 너 의증교사한 거 아니야. 네가 본 대 들은 대로 진실대로만 네가 와서 얘기해주면 내가 3천만 원 줄게. 아무 내용이 정당하더라도
과다한 금품수수 얘기만 들어가면 다 뭐다? 이 말만 들어가면 다 무효야. 반사적이야. 103주반이야. 금품수수. 디귿에 그 내용이 하더라도 불법 조건이 붙어버리. 이 단어 기억하시라는 거야. 불법 조건. 국어로 물을 거 아니에요. 불법 조건이 붙어버리면 무조건 내용이 정당하더라도 다 103주반이야. 103주 위반이 돼버리면 다 뭐가 되는 거다? 무효이다. 네 단어 기억하셔야 돼. 자, 생활비를 대주겠다. 너 졸업할 때까지 일체 학비를 다 대주겠다. 아, 학비 대주겠다, 생활비 대주겠다는 정당하죠. 단 네가 밀수를 도와주면, 네가 이 부정행위에 참여해주면, 네가 대리시험 봐주면, 뭐 입시시험 대리시험 봐줘요. 그 내용이 생활비 주겠다, 학비를 대주겠다, 내용이 정당했더라도 네가 밀수를 도와주면, 네가 대리시험 봐주면, 네가 뭐하면 불법적으로 붙었잖아. 불법적으로 붙어버리면 무조건 다 뭐다? 반사질서, 103주반이야. 또 하나, 내용이 정당하더라도 마음속에 있는 동기의 불법, 동기의 불법. 동기가 불법하다면. 이 동기는 마음속에 있는 거야, 내 마음속에. 그러면 돈 1억을 빌려주는 거. 건물을 임대 놓는 계약 맺는 거. 이 자체는 문제가 안 되죠. 1억 빌려주면 얼마 갚기로 하자. 건물 임대 주면 월세 얼마 주기로 하자. 이건 문제가 안 되는데 왜 1억을 빌린 거냐? 그 마음의 동기에 불법해. 이 돈 갖다 밀수점 쓰기 위해서. 이 건물 왜 빌려준 거냐? 이 건물 빌려서 거기서 마약 밀매하려고. 그럼 건물 임대차 계약 자체는 돈 빌려준 계약 자체는 문제가 안 되더라도 그 마음속 동기가 불법한 거예요. 그러니까 동기가 불법한 거. 밀수점한테 돈 1억을 빌리는 거. 응? 범죄장도 이용하려고 건물 임대하는 거. 그럼 이 자체는 문제가 안 되지만 마음의 동기가 불법하다면 이거 어떻게 되냐? 동기가 불법은 원칙은 유효하다. 무효 아니에요. 동기는 어디 있어요? 아, 마음속에 있는 거잖아. 남들이 알 수가 없잖아요. 만약에 동기가 불법한 건데 무효라면 누가 피해봐요? 돈 빌려준 사람은 돈 안 갚아도 무효는요. 이행하자면 이행을 요구할 수 없는 거야. 안 갚아도 할 말 없다는 거잖아요. 걔가 손해보잖아. 임대료 월세 안 내도 달란 말 못한다는 거. 무효는 이행하자면 이행을 요구할 수 없는 거야. 그럼 건물 주인이 손해보잖아요. 동기 마음속에 있는 거 불구해. 남들이 알 수가 없잖아요. 유효해요. 103주반 아니에요, 원칙은. 동일 마음속에 있는 거 불발해. 위반? 아니다. 그런데 우리 대원 판례가 동기가 불법 법률이 원칙 유효한데 단 예외죠. 그 동기 불법이 표시되거나 돈을 빌려주는데 어디에 쓰려는지 한번 말만 해봐. 너만 알아야 돼. 1억 빌려서 내가 밀수할 거야. 이거 성공하면 10배야. 잘해야 돼. 그럼 내가 따블 줄게 너는. 왜 돈을 빌린지 얘기했어요. 아니 낡고 허름한 이 건물을 왜 빌려주는데 건물주 입장에서 내 빌려주는 거 참고 빌려주는 거 어렵진 않은데 뭘 1,000만 원씩 준다는데 빌려주겠는데 월세를 뭘 알아라는 건지 말만 해봐. 너만 알아야 돼. 여기서 유사휘발유 제조해서 판매할 거야. 잘해야 돼. 왜 돈을 빌리는지를 왜 임대하는지 표시했어. 표시하거나 또는 5월 표시하잖아도 상대방이 이미 인식하고 있어요. 인식. 알거나 알 수 있었어요. 얘 밀수 10범이야. 큰 집 대학 나온 집, 우리 교도들 대학이라 불러요. 각종 여러 가지 다 배워서 나온다 그래서 큰 대학 나온 지 열흘 만에 찾아와서 은밀한 목소리로 딱 한 달만 쓸게 1억 빌려줘. 이 돈 빌려다 뭐 할 거 말하지 않다 내가 다 알아. 표시하잖아도 그 동계불법이 표시되거나 또는 표시하잖아도 상대방이 알거나 알려진 경우, 인식한 경우, 이 두 가지 경우에는 뭐다? 이때는 103조 위반으로 무효이다. 즉 동계불법에 관해서 판례는 표시설 또는 인식한 경우에는 그때는 103조 무효이다. 이 경우 아니라면 원칙은 유효하다. 요 네 가지가 중요해요. 자, 요까지 해놓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몇 가지 이제 중요한 판례들 제가 딱딱 하라는 거 먼저 하세요. 판례들, 이중매매 이런 것들 또 볼 거예요. 일단 그러면 35쪽 요까지만 동계불법까지만 딱 정리. 이거 외우셔야 돼. 강제, 금품수수, 불법 조건, 동계불법. 동계불법은 표시되거나 인식한 경우는 무효이다. 네 가지 경우 꼭 기억하셔야 돼. 딱딱 핵심을 왜 우리는 대충 알아갖고 객관식 그냥 대충 알면 틀려요. 정확히 알아야 되는 거야. 그 단어들을요. 그리고 이렇게 좀 딱 나오는 걸 중심했으니까 이렇게 봐주셔야 돼요. 별표 2개. 자, 여기까지 잘 정리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